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딱 봐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뭐 매사에 부정적이라거나 아니면 딱 봐도 뭔가 막 쌍욕하고 그냥 저 사람이랑 엮이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게 있어요. 뭐라 썼냐면 능력 있어 보이는 위험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주변에 두고 싶어지게 만들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투자를 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가난해진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걸러내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제가 공개하는 순간 아주 난리가 발악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이거인 친구들. 이 친구들이 능력이 없냐?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플이 많이 달릴 가능성이 있고 뭐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왜 그걸 특별히 안 좋은 걸로 얘기하냐. 아니면 세상에는 예외가 있다. 안 그런 사람도 있다. 제가 이거를 올리면서 예상되는 정신적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바람에 여러분들을 돈과 시간을 그들에게 더 투자하게 만들 위험이 있는 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 13가지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무관한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박사할 수 있어요? 사회학 박사야? 아니면 무슨 뭐 이학 박사야? 공학 박사야? 근데 그게 자기가 하는 실제 하는 업무 그리고 성과 이거랑 상관이 없어.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길, 우리의 프로젝트와 관계가 없어요. 말 그대로 뭐예요? 무관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엄청 뭘 다른 거 잘할 수도 있어요. 프랜차이즈도 하고 뭘 잘할 수 있어.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런 거 하냐고. 아니라는 거. 뭐 박사나 이런쯤 되면은 얘가 좀 진화형. 얘네가 만약에 지금 얘기한 박사급 무관한 자랑들이 이상의 꽃이라면 이거에 이상의 씨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상의 씨 애들은 뭔지 아세요? 자기 어디 무슨 군대에서 우수사병 아니면 무슨 봉사한 기록 뭐 아예 뭐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어디 2명이서 하는 거에서 자기가 1등 했던 거 뭐 하여튼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무관한 자랑 아예 무관한 거 있어요. 아예 무관한 거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랑 아예 무관한 거. 일단 이거를 자기 그 인스타 소개글에 박아놨다. 첫 번째 그 새끼는 능력 있어 보이지만 그냥 얼핏 보면 뭐예요? 능력 있어 보이지만 그 인간이랑 같이 일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실무 능력이 완전히 결여돼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냥 그거를 포장지로 덮는 것만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야. 실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위험한 유형이에요. 뭐냐면 능력은 있어 보여요. 뭐 물어봐, 프로젝트 물어봐요. 그럼 됩니다. 이거 또 다른 거 물어봐요. 그럼 됩니다. 이래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 이렇게 사장이 있어요. 또는 그게 사장이 아니라 어떤 결정권자, 프로젝트 리더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조언으로 한계점을 얘기했어. 근데 이 외부에, 이 조직 밖에 어떤 뱀 같은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된다고 말해. 그러면 이 현실 조언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뭘로 만드냐? 얘네가 했던 소리를 다 병신으로 만들어. 얘네 보고를 다 병신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리더가 눈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 보이거든. 그래서 뭐냐면 이 뱀 있잖아. 무조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얘한테 회사 결정권이 얘한테 넘어가. 그리고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얘가 된다고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다 얘네 잘못으로 만들어. 또는 책임 안 지고 잠수 타버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실행을 안 하고 말만 떠드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실행을 안 한다고. 고생은 얘네가 다 한다고. 그래서 사장을 고립시킨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말만. 실제로 자기가 안 할 거기 때문에 자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자기 시간 들어가는 거 아니고 자기 노동력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지르는 거예요. 나도 내가 안 할 거는 다 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100억을 벌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실패의 순간에 제일 먼저 도망쳐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그 똥을 다 치우게 만든다. 그리고 이 시간들, 이것 때문에 여기에 낮아진 신뢰들, 이걸 복구하는 게 너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 없는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안 돼 있어. 그 안 돼 있잖아. 그럼 없어진다니까. 세 번째, 능력 있어 보여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요구해요? 근거를 요구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돈 들여서 거래하는 건데, 아니면 내 돈 들여서 투자하는 건데, 내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이 근거 요구시 화를 내. 아유, 너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 모르면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가 능력 있어 보여도. 아무리 레퍼 체크를 해서 괜찮아도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에 화를 내는 이유는 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전에 이거를 뭐냐면 질문은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예의가 아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이거를 뚫어내고 질문을 해가지고 진실에 다가갈 용기가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 자기 실력의 부재를 권위, 감정, 요걸로 억누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랑 거래하거나 이런 분들이랑 고용하고 이러면은 내 돈을 쓰면서도 상대방 기분 맞춰주면서도 나중에는 프로젝트는 제대로 안 나가고 있어. 왜? 근거가 있어야 나도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화내면 화내는 대로 쫓아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질문이 무례한 게 아니다. 이걸 안 받아주는 새끼가 문제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능력 있어 보이는데 위험하다. 자, 누구예요? 다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운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 운이 안 좋다고 했을까요, 제가? 왜 운이 안 좋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운이라는 거는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세상에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나하고요, 이게 외부예요. 근데 어떤 성공을 내 요인으로 하면 우리가 운이 좋다 그래요? 아니에요. 외부 요인으로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내 요인으로 실패하면 운이에요? 아니죠. 내 외부 요인으로 했을 때 우리가 운이 안 좋다는 표현을 해요. 운이 안 좋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나 운이 안 좋았어. 모든 탓을 외부에서 찾는다는 소리예요. 나는 운이 안 좋아. 이 말을 나는 운이 안 좋아라는 사람은 모든 나를 제외한 외부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는 새끼는 걸러야 돼요. 나는 운이 안 좋아. 자기 문제는 없고요. 다 문제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문제는 법이 딜이 들어가잖아.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거잖아. 뭐 환경, 정부 정책, 어떤 사건, 거시적 요인 이런 거. 그러니까 외부 요인,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 그거 탓만 한다니까. 그 뭐예요? 자기 반성이 없기 때문에 발전도 없어요. 모든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다 외부에 있는 거야. 다음에 또 실패해도 뭔 소리예요? 운이 안. 이런 사람과 함께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뭐예요? 그 사람, 여러분도 그 외부 요인이 될 거야. 언젠가 여러분이 이 사람의, 이 운이 안 좋은 사람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겁니다. 이 사람은 운이 안 좋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야.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자기 능력은 너무 좋은데 운이 안 좋았어.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한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달변가. 예 아니오가 아니라 개소리로 본질을 흐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거나 아는 걸 안다. 우리 못하고 있다. 우리 팀 지금 망하고 있다.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뭐 듣다 보면 우리가 망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야.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을 더 좋은 선택인 것처럼 막 자기의 실수를 포장해가지고 이 드리블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을 말했을 때 자기가 좀 불리해질 것 같으면은 그 대화 끝나고 나면 남은 게 없어요. 수식어만 남아. 정작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능력 있어 보이죠. 말을 잘하니까. 근데 시간 낭비 주범이에요. 주범. 아무것도 안 해. 여섯 번째 시즈탱크. 자, 시즈탱크 뭐냐면 여러분들 시즈탱크들은 이런 라인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게 1, 2, 3, 4, 5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누구 터지잖아요. 그럼 5번을 접어가지고 조금 앞으로 가. 6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좀 정신 차려보면은 얘가 또 이렇게 좀 앞으로 와 있어. 그죠? 이렇게 라인을 점차적으로 여기다가 털에 찍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시즈탱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영역을 조금씩 확보하는 사람. 이 요소를 하나씩 바꿔가지고 결국엔 주변의 잘못이 돼.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1차 회의 때 1, 2, 3, 4, 5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어떤 논리 구조라고 해볼게요. 그럼 2차 회의 때 1, 2, 3, 4, 6이 돼. 이게 좀 전진을 해. 그 다음에 1, 2, 3, 4가 다 맞았기 때문에 맞아. 우리 6이었지. 그리고 7을 나가. 그쵸? 3차 회의 때는요. 1, 2, 4, 5, 6, 7, 8이 돼. 또 바꿨죠. 3을 싹 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의됐던 거를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자기가 좀 불리해진 거를 싹 지우는 거야. 없어졌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싹 껴놓고 이렇게 계속 바꾸면서 회의가 진행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면 내가 기억력이 없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원래 우리가 그런 취지로 얘기했었나? 특히 뭐예요? 사장이 되면 너무 바쁘잖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즈탱크 진짜 조익이 천천히 올라오는 애들이랑 잘못 일하면은 처음에 막 그냥 진행되는 것 같아. 그 회의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프로젝트 진행에 그냥 몸을 맡기고 있으면 나중에 그냥 결과물을 보잖아요. 그럼 처음 생각했던 게 아니야. 그냥 무슨 껍데기만 있는 쓰레기 같은 거를 내가 쥐고 있고 얘는 이미 퇴사하고 날랐어.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시즈탱크, 저 점진적 가스라이팅. 회의를 막 주도하고 하니까 능력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 이 달변가도 좀 더 설명을 쓰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 비비는 동문서다. 7번째는 당연한 일로 생생내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돈 받고 하는 일, 계약서 써있는 일, 응당해야 하는 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생색을 해. 비즈니스 기본이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야. 계약서상에 어차피 하기로 돼 있어. 돈 받았으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그걸 마치 개인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해가지고 부채감을 심어줍니다. 그 사람이랑 같이 오래 일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뭘 은혜를 입고 있나 이 친구한테? 부채의식을 계속 심어줘. 그래서 장기적으로 협력할수록 피곤해지고 당연히 어떤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근데 거기서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진짜 나쁜 사람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사람입니다. 8번째, 삼자대면시에 돌변하는 사람. 앞뒤가 다르고 다른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을 뭐냐면 내 편인 줄 알았어. 나랑 둘이 얘기할 때랑 누가 와가지고 얘기할 때랑 너무 얘기가 달라. 이해관계가 얽힌 삼자대면 현장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려고 딱 삼자대면이 되는데 갑자기 내가 병신이 돼 있네? 그 다음에 끝나고 나가죠. 뭐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랑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신뢰를 기반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배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가 필요 없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한 개 어차피 나오는 거. 데드라인 못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OX 퀴즈 같은 프로젝트만 이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되고 신뢰가 필요한 게 있어요. 위임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은 레버리지 불가. 위임할 수가 없다. 위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신뢰가 굉장히 낮은 사람. 삼자대면 하려고 그러면 나보고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이런 말을 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니? 아니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런 건데. 아무 의도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나쁜 사람이야 막. 절대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럴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그 삼자대면의 순간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말로 비벼서 뭘 동문서답을 해도 프로젝트라는 거는 결국 그런 삼자대면 순간이 와요. 9번째 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랑 8번이랑 9번이랑 좀 비슷한데 뭐냐면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말 한 번 섞은 거예요. 어디 무슨 비즈니스 미팅에서 말 한 번 같이 했어. 그 사람이랑 같이 사업할 때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나예요. 그 A야. 그리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 A랑 B가 같이 사업했다고 나한테 얘기했어. 그럼 나는 야 A랑 B가 같이 사업하니까 우리가 이걸 도와주자 이런 말을 하고 다닐 수 있죠. 왜냐면 이걸 들었으니까. 근데 얘네가 뭐냐면 얘네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안면만 텄는데 절친인 것처럼 말해요. 그 사람이랑 말 한 번 섞었는데 그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해. 이거 과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과장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락하는 과정이 있어. 심정적으로 사업한다고 하면은 한 10을 이 새끼 15 정도로 얘기하는구나. 한 15 정도 얘기하면 한 10이구나. 이렇게 서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현실보다 좀 긍정 바이어스가 없으면 그 프로젝트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요 플러스 5 정도는 그래 이 사람의 뭐라고 하자 비전으로 볼 수 있어요. 이 5 정도는 현실보다 5 정도 높은 건. 근데 문제가 자기 일인데 1000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일인데 100으로 말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비전이 아니라 그냥 사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거 그냥 사기입니다. 법적인 사기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사기가 아니죠. 법적으로 뭐 사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람 능력 있어 보이잖아. 능력 있어 보이는데 사실 위험인물이라고. 이 과장하는 사람들을 거르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 한 행동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자기가 한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한대. 100억짜리 건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분이 3억 정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3% 가지고 100%를 얘기한 거잖아. 그거 그 형이 한다는데 아닌 거야, 실제로는.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 지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반도체 사업한다고 얘기하나? 거의 그 정도인 거예요. 거의 뭐 3억, 1억 이렇게 태우고 그거 이 사람들 특징이 이런 과장이 심한 사람. 이게 일단 10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5배. 인정하겠다는 거야. 2배? 2배. 그래도 같이 사업하겠다. 2배 정도면 이 사람 능력이 만약에 괜찮아? 2배 정도 말한다? 그래서 같이 사업하겠다는 거야. 근데 10배가 넘는다? 애매하죠. 애매해요. 이 사람들 뭐야? 자기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후광에 기대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프로젝트에 자기 능력보다 과장으로 먹고 사는.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 개를 벌려, 그렇게. 그럼 다 자기가 섞여 있으니까, 자기 섞인 팀이니까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팀은 얘가 너무 조금 묻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어. 그거를 또 자기가 했다 그래. 그 사람의 어떤 자기가 10배씩 그런 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면은 이 사람의 인맥, 사업 규모,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내 판단의 근거에 잘못된 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심지어 뭐예요? 나까지 사기꾼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게 돼요. 10번째. 단점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 경쟁사는 항상 존재해요. 언제나. 경쟁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요, 경쟁사에서 단점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방과 뒷담화를 한단 말이에요. 비방과 뒷담화. 단점 분석이 아니라 그냥 욕. 이 사람은 상대를 깎아내리고 그래야지만 자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랑 사업하다 보면 틀어지는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 사람이랑 했던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사업적인 얘기들이 전부 다 이 재료로 또 쓰이게 될 거야. 경쟁사의 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보다 강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점을 얘기 안 하는 건 아예 말이 안 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는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상대를 깎아내려가지고 올라간 사람, 헐뜯는 사람, 분석의 자리에서 헐뜯기 시작하는 사람, 그거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올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 성과를 자기 걸로 말하는 사람. 이런 애들 특징이에요. 이런 애들. 근거 없는 호언 담당. 그거는 되지. 그거 안 된다는 애들이 병신이야. 나머지 아내 팀원들 개고생했어. 근데 다른 데 가가지고 그거 말 한마디 숟가락 얹어놓고, 당연히 원래 이미 이 팀은 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A팀이 있어요. 이 A팀은 원래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천천히 가고 있었어. 이미 가고 있는 방향이야. 도착지에. 근데 2번이 이 A팀 소속도 아니면서 이거 너네 도착지에 갈 수 있어. 그리고 막 개소리를 많이 했어. 그럼 실제로 이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도착지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이걸 자기가 했다고 하고 다녀. 자기가 해줬다고. 자기가 해줬대. 그럼 실패했으면 책임질 거야? 실패했으면 그 자본금, 그 인건비, 판관비 전부 다 자기가 내줄 거야? 아니면 성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랑하고 다녀. 그럼 망한 건 책임질 거예요? 아니야.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이 성공한 거를 자기 성과인 양 말이에요. 그 노희영 고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비고였나? 그거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트럭이라고. 실제로 거기에 문서에 한 번이라도 만졌던 애는 자기가 했다 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세상에 대놓고 자기가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팀이라는 말을 악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노력과 성과를 도둑질합니다. 실제로 그거 다 만든 사람은 뭐예요? 그 뒤에서 다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직에서 실제 고생한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걔가 더 소중한 사람인데 얘 때문에 떠나.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과를 자기 걸로 말하는 사람. 최악이에요, 최악. 성과를 자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돌려도 그 사람 실력 있잖아요. 안 놓쳐야지. 근데 이 능력 있어 보이는 위험한 인물들은 성과를 다 자기 걸로 말해요. 12번째, 망상꾼. 망상꾼,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자, 제가 뭐라고 썼어요? 가설과 경험을 섞어서 말하는 사람.
실제 데이터, 해결 방식, 아니면 뭔가 자기가 실제 해본 프로젝트, 이게 아니라 자기 상상 속에서 했어. 경험이 1이야. 근데 가설이 99야. 어? 거짓말쟁이보다 더 위험해. 거짓말쟁이는 뭐예요? 아예 그 막 1000배씩 올리는 사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짓말쟁이는 그냥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냥 잠깐만 보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망상꾼 있잖아요. 경험을 조금 섞어.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그 망상을 믿어요. 마치 그거를 경험해 본 것처럼 말한다니까.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뭘 해서 뭐 엑시트한 회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A 회사가 A 브랜드를 만들어서 엑시트했어. 그죠? 그건 사건이에요, 사건.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브랜드를 만든 건 맞아. 근데 엑시트는 못했어. 브랜드만 만들었어요. 장사도 잘 안 됐어. 장사도 잘 안 됐다고. 근데 자기가 이 과정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자기의 상상과 가설이야. 그 말을 지어내서 한다니까. 심지어 그 자기 망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실에 찬 어조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걸러내려면 실제 프로세스를 물어봐야 돼. 그러면 이 브랜드를, 너도 A 브랜드, 이 사람은 B 브랜드 만들었어. 그럼 너 가는데 어떻게 했어? 이 how를 물어보고 비교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거 실제로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B가 how를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실현 가능성 있는 거야? 다른 데서 들은 거 가지고 이 how를 자기가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경험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다니까? 자기가 이미 엑시트 한 것처럼 말한다니까요. 진짜로. 능력 있어 보이죠? 다 경험해 본 줄 알죠? 근데 아니야. 네, 실질적인 프로세스, 그 다음에 실제 같이 실제 일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붕 뜬 소리만 반복해. 현실이랑 완전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망상에 투자하거나 동참하거나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자산과 시간이 점점 공중분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3번. 이거 진짜 제일 위험한 새끼입니다. 진짜.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실패 작가. 자, 중요한 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실패와 하지 않음. 자, 어떤 프로젝트 실패와 프로젝트 하지 않음. 아예 안 한 거예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실패와 프로젝트 하지 않음의 공통점 뭔가요? 자,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났어요. 물어봤어요. 하고 있대. 2주일 지났어요. 하고 있대. 3주 지났어요. 아, 근데 해봤는데 실패했대. 그래서 다음 거 하고 있대. 그러면 실패에 대한 보고서를 내. 그때 실패 작가가 됩니다. 왜? 내가 그거 깜빡했어요.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썼어요. 이러면 자기의 원래 능력보다 낮아 보이잖아요. 자기는 완벽해야 되는 거야. 자기는 완벽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뭘? 하고 있대.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깜빡했습니다. 왜냐면 이 앞에 모든 이 가스라이팅들이 뭐예요? 자기가 우위에 있기 위한 거야. 근데 물어봤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우위에 쓸 수 있어? 당연히 그건 미안하고 사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행을 안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알리바이를 만들어요. 일을 깜빡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도 않았으면서 실패했다고 시나리오 써가지고 보고하고 이러면은 조직 성장을 망치고 실제로 우리가 거기서 얻는 레슨런이 없는 거잖아. 실패에서도 배워야 되는데 잘못된 걸 배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시 비용이 폭증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권한 위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 뭐예요? 유능해 보이고 싶으면 욕심이 있다는 거야. 거짓으로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내가 잊어버릴 때까지 버텨.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 내가 안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이 시나리오 쓰는 거예요. 심지어 뭐야? 그냥 바로 그 시점에 큰일 났다. 나 이거 안 했는데 이러지 않고 그때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리즈너블한 기간이 딱 지난 시점에 이 정도면 실패하거나 성공했거나 뭔가 나오겠구나.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는 둥. 정교한 실패 시나리오를 제출해요. 근데 문제는 이 실패 작가들은 진짜 너무 위험한 게 실제로 안 했기 때문에 횡령 위험이 있어요. 횡령 위험이 있어요. 이게 실패 작가가 학습이 되잖아요. 횡령 위험이 올라가고 그다음 뭐냐면 여기는 실패를 받아주는 조직이구나. 이 사람들을 퇴사 안 시키고 프로젝트에서 배제 안 하고 같이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여기에다가 실사 절차를 추가해야 돼.
관리 감독 절차가 추가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용이 2배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속도를 2배로 늦추는 사람이에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권한 위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비용이 2배, 신뢰 붕괴, 확장 불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 보여도, 보고서가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이걸 한 번 발견했다? 독자적 권한을 회수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발견했는데 우리가 못 자르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못 내보내는 상황이야. 그럼 이 사람은 전부 다 모든 프로세스가 다른 사람이랑 연계되어 있는 일만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안 하면 혼자서 뭘 꽁냥꽁냥 혼자서 방에 틀어박혀서 한다? 절대 안 돼요. 모든 업무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런 업무만 시켜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사실 그것도 시키고 싶지 않지. 이 사람은 절대로 리더나 책임자 자리를 주면 안 돼요. 처음에 인재가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저 마찬가지예요. 인재가 없으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 13가지 중에 뭐 한두 가지 정도 해당하더라도 그냥 같이 가야죠. 근데 이거 13번은 이거는 절대 안 되고 이 새끼는 진짜 절대 안 돼. 아무리 능력 있어 보여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진짜 한두 개는 최악인데 그냥 같이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3개 이상 해당하잖아요. 그럼 절대 상종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말투도 아니고 인격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망상꾼의 성과를 자기 것으로 하고 삼자 대변시 돌변한다? 한 3개에 속하는데 얘가 막 말투도 친절하고 젠틀하고 학력도 좋고 경력도 좋고 막 그렇다? 그 인간이 제일 위험한 인간입니다. 이 13가지는 돈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제를 파탄낸다고. 그냥 그 사람 그냥 친구로 둬. 그냥 같이 뭐 웃고 떠들고 하는 관계로 두란 말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말해? 이건 그거랑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뭐 외모, 아니면은 이 사람의 평소에 사람 대하는 인성, 이런 거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옆에 둬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업무와 무관한 자랑을 안 해. 필요한 성과는 필요하기 때문에 알려. 이런 성과가 나왔다. 이런 성과가 나왔다. 이걸 알려야지.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를 알려야지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다음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무관한 거를 자랑해가지고 자기 말이 맞다 이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근거 없는 호언장담을 안 해요. 현실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지.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현실적인 한계를 확인하고 그럼 그 조건을 알았을 때 그럼 개선점, 진짜 할 수 있는 최선 전략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근거를 요청해도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해요. 만약에 근거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해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NDA가 있어서 내가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화내고 막 이러면 안 되겠지 또. 그 부분이 NDA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고 진행을 하냐고. 막 그 전에 보여줬던 너 이거 샘플이 잘못된 거야. 너의 성공 사례 자체가 그건 거짓말 아니냐. 막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뭐 근거를 얘기하면 최소한 근거에 대한 대화가 가능해야 된다. 논리적인 대화가. 네 번째, 운이 안 좋은 이런 소리 안 한다. 통제 불가한 요소를 안 탓하고 통제 가능한 요소를 개선한 사람. 다섯 번째는 뭐예요? 능력 외 영역은 내가 아는 것까지만 정확히 말하고 능력 안에 있는 영역은 자신감 있게 말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판단이나 평가를 받으면 그게 사실인 거야. 그게 현실인 거야. 내가 바뀌면 되잖아요. 내가 더 바뀌면 더 배우면 되잖아요. 더 알면. 여섯 번째는 뭐냐면 점진적으로 가스라이팅.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있는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면서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설득을 통해서 방향이 바뀌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합의를 해서 나가야지. 내 의견이 배제된 채 점진적 가스라이팅으로 바꿔가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당연한 일로 아니 우리 계약서에 하기로 했으면 이거 생색낼 일 아니야. 이거를 부탁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부채가 의식 들게 하지 마. 반대로 내가 요구하는 건 나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채의식 안 가져도 돼. 아무 그 필요 없어. 이거 어떻게 이래요? 매번 생성내면 식당에 갔는데 내가 종업원 부를 때마다 내가 미안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 물 목말라도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덟 번째, 삼자 대면시 돌변. 아니야. 누구와 같이 말을 하더라도 입장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입장이 명확해. 다음에 만났는데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거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홉 번째, 성과든 실패든 실제의 근거에서 말한다는 거야. 열 번째, 단점 분석에 감정을 섞지 않고. 11번째,
타인의 성과는 타인의 성과로, 자기 성과는 자기 성과로. 이거 당연한 얘기죠. 12번째, 실제 이렇게 가설과 경험을 섞지 않고 실제 프로세스를 세우고 실행한다. 이건 가설이다. 이거는 경험이다. 이거를 구분해서 말해. 13번째, 실패를 회피하지 않고 실제로 수행한다. 이 13가지를 구분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야, 다 이렇지 않아? 다 정상적인 사람만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순수해요. 이 13가지를 구별하려고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그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조차,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해야겠다라는 의도조차 안 가지고 살면 점점 구별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봤는데 애매하고 쎄한 사람 있잖아요. 이거 오늘 딱 적어놓고 그 사람에 해당하는 거 3개 넘어가면 그냥 정리하세요. 한두 개는 뭐 급하면은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꼭 잡아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에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2종류의 사람. 하나는요,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 하고 예의가 있는 사람. 마음에 들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한 60-70%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한 30-40%가 그런 사람이에요. 좀 보기 싫어. 왜냐면 무례해. 솔직함이랑 무례랑 한 끗 차이잖아요. 이게 한 30-40%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말을 참을 줄을 몰라. 그냥 떠오르면 얘기해야 돼. 말을 참다가 화병이 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을 너무 참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면 듣는 사람의 그릇이 커야 돼.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요즘? 솔직하죠? 야, 너 피부가 왜 이렇게 칙칙하냐? 솔직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래 나 요즘에 피부 칙칙하다고 나를 걱정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나를 바꿔서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진짜 대인배가 돼야 돼요. 이 사람 품을 내면. 반대로 이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해줘요. 심지어 어떤 거냐면 이에 뭐가 꼈다고요. 밥 먹다가. 근데 이 사람들 얘기 안 해줘. 왜? 들으면은 그 사람 민망할까봐. 짚어 내려갔어. 얘기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 돼.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이 1%의 사람, 이 사람 뭐냐면 내 단점을 얘기해 주는데 기분이 안 나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개는 같은 속성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이랑 나랑 뭔가 진짜 관계가 잘 맞던지,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콩깍지가 씌었던지,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능력이 있던지, 뭐든지 인생에 잘 없는 사람이에요. 당태종 이세민이 평가가 갈립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도 죽이고 막 그러고 당태종이 된 거잖아. 그 고구려 침공했던. 근데 거기 신하 중에 위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위징은 원래 이 이세민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었대. 근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했어. 나 사실 이건성한테 너를 죽여야지, 이세민이를 죽여야지 된다. 왜냐면은 이세민이가 너무 인기가 많고 권력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세민한테 했어. 근데 당태종이 그 솔직함이 기분이 안 나빴던 거야. 그래서 그 위징이라는 사람은 그 황제 면전에서 형제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리는 당태종 면전에서 그건 틀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싫은 소리를 무려 200번도 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세민이 그런 얘기 했대요. 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 위징은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근데 안 죽였죠. 오히려 위징이 죽었을 때 당태종이 진짜 슬퍼했대요. 사람은 거울을 봐야지 이제 옷을 똑바로 하고, 거울이 없으면은 진짜 답답하잖아요. 제가 제주도 놀러 갔는데 호텔에 거울이 없어가지고 제가 호텔 사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울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거울은 좋은 점도 좋게 보이고 안 좋은 점도 안 좋게 보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니까 거울을 보고 내가 기분이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징이 죽고 나서 당태종이 내가 정말 나를 비추는 거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솔직하고 무례하고 보기 싫은 사람이었으면, 그 1%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러면 너 목을 치겠다 이랬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0.1%의 사람이에요. 0.1%의 사람. 바로 그 쓴 약을 그 거울을 마주하고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상위 0.1%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죠. 이게 왜 어렵고 대단하냐면, 고친다는 거 있잖아요. 고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해요. 근데 팀장이 맨날 계속 고쳐. 수정 계속 내려와. 그럼 어때요? 그거 개빡세지. 그 사람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만큼 어떤 사람이 뱉은 말을, 아니면 어떤 했던 행동을 나 저거 틀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 전에 다른 관계가 다 불편해져. 누구 한 명 말 듣고 그래 그렇게 바꿔야지 하면 그 전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다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 관계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다 포기하는 거야.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고치는 게 왜 어렵냐? 자기 부정해. 내가 이미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틀렸다고 해야 돼. 우리 안에는 자존심이라는 이 예민한 꼬마가 다 살고 있어요. 자존심
사실 뭐예요? 칭찬이랑 인정을 들어야지 올라가잖아요. 누가 싫은 소리 쓴소리 하면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충조평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라는 꼬마에 하인이 됩니다. 근데 이 0.1% 사람은 그 꼬마를 데리고 놀 줄 아는 거야. 괜찮아, 지금 좀 아프지만 이거는 맞는 말이야. 이건 단순히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옳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신념,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던 세계관 자체를 자기 손으로 부시는 거예요. 사실 수술이죠, 수술. 대부분 사람은 신념이나 행동에 반하는 정보를 딱 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지부조화가 와요. 내 머릿속으로는 난 유능한 사람,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외부에서 너는 정말 비효율적이고 별로인 부분이 있어. 이 외부 피드백이랑 자아랑 충돌할 때 이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를 왜곡하는 거죠. 아, 저 사람 나를 싫어해서 흠을 잡는 거야. 저 사람 나를 질투해서 흠을 잡는 거야. 뭘 한다고 나한테 충고야. 이런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냥 본능적 저항을 극복하고 변화를 선택하는 능력 있잖아요. 이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마인드셋이라는 책인데 캐럴 드웨기 쓴 책이에요. 뭐 스탠퍼드 대학에서 알려주는 성장 마인드셋 뭐 이런 건데, 그게 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는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지능과 능력이 불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비판을 내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능력이랑 지능이 불변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얘기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바꿀 수 없는 거 뭐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한 거 아닌데, 내가 선택한 거 아닌데 나한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 이렇게 됐는데, 그런 거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불변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너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해? 만약에 이런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보기 싫고 솔직하지만 나한테 무례하게 느껴져. 내 지능과 능력이 불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비판 자체를 내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랑 똑같이 느낀다는 거야.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 가진 사람 뭐예요? 이게 변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거 뭐예요? 불변이잖아요, 불변. 뭐 고치면 변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거 불변이에요. 근데 너 입가에 뭐가 이렇게 묻었어? 이거는 변할 수 있는 거죠. 변할 수 있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성장 마인드셋인 사람은 이걸 불변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성장 가능한 요소로 받아들인다. 능력이 뭔가 개인의 노력이라는 건 노력이라고 하지 말고 의도라고 해야겠다. 노력 혐오론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력이라는 표현은 의도라는 표현이에요. 개인의 의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도함으로써 능력이 발전 가능한, 성장 가능한 요소라고 믿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비판은 성장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이자 도전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모욕. 이 사람들은 내가 피드백을 통해서 뭘 배우고 뭘 개선할 수 있을까? 바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거죠. 이 0.1% 사람들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세상의 이 30-40%,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1%의 사람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기 싫고 솔직하고 무례한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들게 좋은 말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보통 사람들은 성장하려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1%의 사람을. 근데 0.1%의 사람은 그냥 성장합니다. 왜? 보기 싫어, 솔직하고 무례한 이 30-40%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야. 30-40%를 들어도 그래, 내가 성장 가능한 요소야.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일하는 거 지옥 같았다 그러잖아요. 아니, 스티브 잡스 때문에 제 채널을, 왜냐면 사장님들, 대표님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지가 스티브 잡스인 줄 알아. 엔지니어 면전에다가 이건 쓰레기야, This is shit 그랬대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you fired 이거 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할게요. 그 애플에서 일하는 인재들은 이 0.1% 사람이에요. 이건 쓰레기야. 그건 성장 가능한 요소지. 그럼 바꾸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의 이 솔직함과 무례함과 꼴보기 싫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쫓겨났었대잖아요. 왜? 자기 자존감이 높아. 나 애플에서 일하고 세계 최고인데 너가 쓰레기 아무리 얘기해봤자 쓰레기가 아닌데 뭐. 그런 0.1%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 비판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최고를 향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죠? 그 살벌한 비판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최고를 향한 요구로 받아들인다고요. 그 사람들 뭐예요? 0.1%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1%의 사람과 이 1% 사람은 보통 사람들의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0.1%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0.1% 사람으로 조직을 꾸린다면 잘 없죠. 잘 없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 나를 비춰주는 미진 같은 진실하고 용감한 거울 같은 사람, 그리고 그 거울을 보고 고칠 줄 아는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된다. 나머지 새끼들은 안 그렇다. 이 사람들끼리 모여야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그런 기적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봤는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실망할 필요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증거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봐야겠다. 이 둘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싹이 나한테 있을 거예요. 나는 그릇 같은 사람인가? 나는 거울 같은 사람인가? 그 둘 중에 하나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경험을 쌓고 내가 그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거울이나 그릇이 되려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거, 그거야말로 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 아닐까. 그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방법이죠. 지금까지 한 얘기는요, 제 생각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만든 아이디어예요. 끝으로 제가 3가지 참고한 책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실리콘밸리의 팀장들, 청림출판사에서 2019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완전한 솔직함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게 단점 고쳐주기가 정확하게 뭔지 그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리더십이라는 게 2개의 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적 관심, 하나는 직접적 대립. 이 2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직원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잘못된 점은 내가 그냥 이렇게 우회해서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근데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아낀다는 신뢰가 굉장히 밑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정과 신뢰가 있다는 신뢰, 그거를 바탕으로 된 피드백이 어떻게 인간 거울이 내가 될 수 있는가, 개인과 조직을 성장시키는 그거를 아주 그 사례들을 통해서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어떤 내가 거울이 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면, 두 번째는 내가 그릇이 되는 방법.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스몰 빅 라이프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마인드셋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쓴소리를 수용하는 용기가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을 파헤치는 심리학 책이죠.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가진 사람은 비판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방어하는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성장을 위한 정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사람은 왜 쓴소리를 약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도구로 받아들이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담겨 있으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봐야겠다 하면은 이 2가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영향을 주변에다가 피드백을 주면서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드백을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피드백의 기술인데, 이 책은 좀 나온 지 됐어요. 2014년에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일의 99%는 피드백이다. 요 책입니다. 요 책. 2014년에 나왔던 책을 다시 나온 책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쓴소리를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에요. 하버드 협상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쓴 책입니다. 피드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왜 기분 나쁜지, 감정의 정체는 뭔지,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넘어서서 감정이라는 거, 아까 0.1%가 되는 거죠. 그거를 넘어서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지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특히 피드백을 주는 사람의 문제로 삼지 말고 받는 사람의 태도와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쓴소리 속에서 미친놈이랑 진짜 나한테 도움되는 쓴소리, 이거를 옥석을 가려내는 방법을 내가 배우게 된대. 그래서 이 3권의 책이,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거울이 되는 법, 지혜롭게 조언하는 법. 두 번째 뭐예요? 내가 그릇이 되는 법, 용기 있게 수용하는 법.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그 둘을 연결하는 소통의 기술. 받아들인 사람과 피드백 주는 사람 간의 소통의 기술. 이 3가지 핵심의 기둥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3권의 책을 읽고 나면은 이 내용들, 오늘 얘기해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런 소리였구나,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뭉뚱그려지고 단순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면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돈 잘 버는 유튜버들 특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유튜버가 유명할 수도 있고 유명 안 할 수도 있어요. 세모다 O나 X가 아니라 안 유명하지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유명하지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거랑 유명한 거랑 별로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를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게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더 진실에 가까워요. 하고 싶은 말을 잘 감춘다. 뭔 얘기냐면, 내 유튜브 강의 4사회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계정에 유튜브 홈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사람 대신 온도계의 싱싱,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이라는 이 뉴스가 있어요. 1일 전에 나왔는데 11만 회예요. 지금 홈화면에 떠 있죠? 그럼 지금 MBC 뉴스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1일 전에 11만 회예요. 그러면 MBC 뉴스에서 당연히 그 정도 나오겠지 이렇게 보지만 4,000회, 1,000회, 1,000회, 2,000회, 9,000회 이게 10만 회. 그 다음에 1,000회, 7,000회, 600회, 2,000회 그쵸? 4만 회. 그러니까 1일 전에 10만 회가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 대신 온도계의 싱싱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유튜브 강의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이거 사세요야.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이 얘기까지 끌고 온다고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는 거는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 그거를 자기 관점에서 풀어내라 라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뒤에 우리가 이거 있죠. 유튜브 강의 사세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이것만 해요. 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 A예요. B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은 조회수는 나오는데 팬이 없어. 팬이나 이제 매출도 없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은 조회수도 떨어지는데 난 찐팬은 있어. 그리고 매출도 어느 정도 평타는 나와요. 아주 잘 나오진 않지만. 근데 이 조회수가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내 이야기로 연결하느냐. 이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사람 대신 온도계의 싱싱,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 이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고요. 유튜브 강의 사세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 두 개를 연결시키려면요.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 여기에 내용에 이어서 사람들이 왜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됐을까. 쿠팡에서 주는 물류비용,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업으로 얼마라도 올리려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노력과 체력이라면 나는 한번 이걸 해볼 것 같다. 바로 그게 유튜브라는 거다. 유튜브는 처음에는 쿠팡보다 더 적은 돈을 벌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와 함께 한다면 쿠팡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환경에서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라도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고, 만약에 혼자서 할 엄두가 안 난다면 우리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떠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신청 링크를 놔뒀으니까 거기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연결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하나의 한 문장으로 뽑으면 하고 싶은 말을 잘 감춘다. 결국엔 그렇지만 그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거 10가지 못하겠다. 저희 채널에서 보통 한 15분 정도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조회수가. 지금 봐가지고 지금 녹화하는 시간 봤을 때 이거 한 3가지 하면 끝나겠다. 3에서 5가지 정도로 할게요. 그냥 이거예요. 근데 정성적 지표, 진짜 이해를 하면은 대박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실에 가까워요.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녹음기를 팔아요. 누군가에게 녹음기를 꼭 그 사람에게 사야 되는 이유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해볼게요. 뭐 가격이 걔가 특별해, 또는 전문성이 특별해, 또는 친해, 이거예요.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자, 가격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장에서 200만 원인데 가격이 이거 198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격만 싸면은 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큐레이션. 마이크 살 거면, 아니면 노트북 살 거면, 아니면 티셔츠 살 거면, 아니면 뭐 할 거면 그 중에 탑 티어가 뭐야? 아니면 이 가격대의 베스트는 뭐야? 사람들은 실패를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어려운 말로 하지만 헛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헛돈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 가격을 낮추는 거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 전문성이 높거나. 녹음기라는 거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합니다. 전문성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이랑 안 친해. 유튜브의 무서운 점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객을 내가 못 보는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 이 가상의 고객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친하다는 건 뭐예요? 너 근데 전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는 유튜브 만드는 사람이잖아. 녹음의 퀄리티보다 휴대성이랑 배터리 오래 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 너 결정적인 순간에 녹음 안 돼 있고 이거 꺼져 있어가지고 개고생한 적 있지 않아?
켜져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중요해. 여기 빨간불 들어오면은 이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거 기능적으로 뭐 우수한 거예요? 아니, 기능적으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속속들이 알고 있어. 우리는 동질감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거 비디오 보는 이유 뭐예요? 하필이면 여기서 보는 이유? 동질감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만들고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이 채널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거 보잖아요. 솔직히 유튜브 보면서 이걸 볼 이유는 없죠. 유튜브 보면 훨씬 재밌는 거 많으니까. 근데 여튼 이거예요. 이거 3개. 내가 만약에 유모차 팔아. 그러면 3번은 되게 중요하다니까? 유모차를 통해서 내가 되고 싶은 최종적인 이상적인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의도 더 현대 갔다가 부부싸움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야, 친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유모차를 공구를 한다고 해봅시다.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그 유모차와 함께 화목한 가정의 모습들이 피드를 채워. 왜 그래요? 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그 제품을 살 거니까. 그 뭐예요?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알아.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스레드도 마찬가지고 뭐든 뭐 블로그든 뭐든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알아요. 그 모습이 이 친함 또는 전문성 또는 가격, 만약에 판매와 연결된다면 이 모습 중에 뭔가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솔직함에도 2가지가 있어요. 솔직함에도 전문적 솔직함이 있어요. 전문적 솔직함이라는 거는 이건 이성적, 친한 솔직함이라는 건 이건 감성적. 좀 더 여러분들이 뉘앙스에 가깝게 얘기를 하자면은 요거는 뭐예요? 이건 사실이라는 말에 더 가깝고, 감성적 솔직함은 진실에 더 가까워요. 설득에 더 가깝고, 이거는 공감에 더 가까워요. 증거에 더 가깝고, 경험에 더 가까워요. 얘는 제일 쉽다.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 이 미묘함의 덩어리예요.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어떤 건지 우리가 사례도 들어볼 수 있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상 이거를 이 문장만 보여주면은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3번째는 이거예요. 자, 데이터와 현실 vs ego. 이 새끼들 나만 노출하는 저 유튜브 얘네들 그거 뭐예요? 세상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는데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세상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내려와야지.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해야 똑바로 되려면 몸을 펴야죠.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 왜? 이게 유튜브의 굉장히 특징인데 이 첫 번째 거랑 이어져요. 하고 싶은 말이 없는 사람이 유튜브 합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단 말이야. 내가 세상과 다르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세상에 올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 돈 벌고 싶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유튜브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뭐예요? 나대고 싶다.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닥치고 살았지만 온라인에 판이 깔리고 나도 내 목소리 내고 싶어. 나도 맨날 박수만 치던 사람에서 나도 사실은 야 이번 학예회 하는데, 학예회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거 하는데 이번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나는 계속 가만히 있었어. 내 마음속에 작은 나대미가 손을 들어봐. 야 들어볼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판이 깔리니까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데이터가 어때요? 메타인지를 원하지 않는데 막 시켜줘. 야 너는 조회수 3짜리야. 너 노래 불렀어? 그래 너 16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 그 결과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내가 그러면 뭘 개선해 봐야겠다. 내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는구나.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선택을 안 받아지는구나.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얘를 억지로 굽히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으로. 어떤 인플루언서 딱 만났어요. 진짜 화면에서 개쎄 보여. 제정신 아니야. 컨텐츠 보면 미치는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요즘 시청 지속 시간 얼마나 떨어졌고 댓글 반응도 이만큼 낮아졌고 업로드 타이밍은 좀 조절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장난 아니에요. 감으로 하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은 내가 낸데 안 그래. 이거 보고 딱 바꿉니다. 다른 방향을 해봐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자주 바꿔. 목표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먹방 해보자. 이번에 강아지 해보자. 이번에 뭐 해보자. 목표는 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바꾼다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 방식. 이거를 변경한다. 안 될 때마다 목표를 바꾸면 우리 새로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지금까지 전부 다 감으로 한다면 목표를 바꾸는 게 맞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오류였던 데이터들이 유의미하지
마찬가지잖아요. 실패라는 것이 유의미하려면 목표를 유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기가 1000개인 객관식이 있어요. 이 중에 답이 답 1개. 근데 내가 첫 번째 문제 냈어. 틀렸어. 두 번째 냈어. 틀렸어. 세 번째 냈어. 틀렸어. 아닌가 보다. 그럼 다음번 보기가 1000개인데 답이 1개의 문제가 또 1개씩 해서 내가 언젠가는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맞는 선택인가요? 아니면 이 문제에 매달려서 보기를 999개를 지우면 결국 답 1개가 남잖아요. 물론 완전히 100% 적합하게 이러진 않지. 이런 걸 하면은 인생이 보기가 1000개의 문제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개념적으로 비유라는 것이 있고 실제 진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진실은 언어로 기호화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래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이드와 예시와 다방면에서 이해도를 높이게 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튜버들 돈 잘 벌게 하는데 우리 150명 정도가 목숨 걸고 지금 까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돈을 잘 버는 그냥 유명해지는 거 말고요. 솔직히 저는 이 유명해지는 거는 이거는 가르치기 어렵다고 생각해. 누군가는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JYP도 실패하는 신인들이 나오고 SM도 마찬가지고 YG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YG K 플러스에 있는 수많은 모델들 중에 여러분들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나도 못해.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유명이랑 상관없다 그랬죠. 조회수가 높던 낮던 일반인이 도달할 수 있는 수치가 있어요. 일반인이 도달할 수 있는 수치 영상당 1000에서 1만 뷰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일반인의 최대치가 1만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1만에서 조회수당 만약에 5원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거 5만 원이잖아. 영상 10개 만들어야 50만 원이잖아요. 세상에 영상 10개 만들 시간이면 그거 가지고 내가 크몽에서 남의 영상 편집해주는 게 낫지. 편당 20만 원씩 받는데 이거 뭐라 그럴까, 진짜 수익을 내는 이 구조를 배우고 싶으면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정성적인 지표뿐만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이런 유튜브 관련 교육하는 업체 중에 가장 큰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국내에서. 왜냐면 안 하니까 그냥 강의 한번 팔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실패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전에 비유로 드렸던 1000개짜리 객관식에 대해서 한 800개 정도 틀리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좀 자세하게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가서 읽어보시고 신청 대기를 하시면은 무료 강의가 또 4강이 나갑니다. 무료 강의 4강을 보시고 그래도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대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기를 가면 아마 한 900분에서 1000분 정도 계실 거예요. 그 대기가 있는데 왜 홍보를 하냐? 대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세상 일이 계속 잘 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미스터 비스트도 초콜릿 들고 달리는 거 봐요. 자기 초콜릿 팔려고. 미스터 비스트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광고 안 해? 더 해야지.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거 좀 빨리 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요.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